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김수영 시인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본문 학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약간 배경 지식을 이야기해 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김수영 시인은요, 참여시의 대표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여시는 뭐냐면 우리가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다양한 여러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민중이 참여해서 뭔가 좀 변혁을 이루자, 변화를 꾀하자 라는 경향을 지닌 시를 참여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196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4.19 혁명이 있었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예요?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이 부정선거로 계속 이제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항하여서 우리 온 국민이 참여해서 4.19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그 독재 정권이 하야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서 또 다른 군부 독재가 등장해요. 이런 분위기를 이 시인이라는 지식인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민중에게 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한 게 이제 참여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좀 뭔가 바꿔보자 라는 내용을 쓴 게 이제 참여시인 거죠. 그 중에서 대표 주자가 김수영 시인이에요. 그러면 이 시에 뭐가 드러났겠어?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겠죠. 당대 사회에 대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죠. 시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김수영의 시에서는 뭐 풀이라던가 사령, 눈 이런 시를 보면 그대로 이제 그 참여시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고, 또 김광균의 시에서도 상행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런 시, 혹은 뭐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비교 문제라 나오는 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죠. 왜냐면 이 시가 또 성찰의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찰의 코드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윤동주 시인인데, 우리가 이번 새하고 기말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가 함께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연결을 해서 시험에 낼 건데, 그럼 뭐에 주목해야 되냐? 둘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성찰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 자신을 성찰하고 결론은 윤동주 시에서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의지를 드러내지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는 이런 의지, 자신의 이런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성찰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시에서는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 마지막에 현재의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의 모습 떠올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하면서 자신과 화해를 하면서 의지를 다지거든요. 이럴 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이럴 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럴 때 이 나의 성격이 달라요. 이 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본질적 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나는 현실적 자예요. 그러면 현실적 자는 부끄러운 자죠. 그러면 본질적 자는 내가 추구하는 자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본질적 자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이제 대응되는 시어가 뭘까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뭐냐면, 그런 본질적인 것,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개하고 분노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 자는 그러지 못하는 자니까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분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소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 대응이 된다는 것, 그것까지 알아두면 될 거고, 또 이 이육사 시인
연결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육사 시인은 당대 시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런 윤동주 시인의 절정이라던가 뭐 광야라던가 그런 시가 나온다면 이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화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바로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맞서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요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소시민이라는 키워드인데, 자, 우리가 소시민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문학에서의 소시민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죠?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소시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김수영 시인은 아주 사소한 일에만 몰두하고 본질적인 일, 아주 중요한 일, 사회적인 일에는 몰두하지 않으니까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학에서의 소시민은 뭐냐면 타인의 삶에 무관심하면서 개인적 영달만 추구해요. 여기서 타인의 삶이란 자신보다 못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혹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또 소시민적 삶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도 소시민이라고도 해요.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문 보도록 할게요. 총 7년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한 자기 성찰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1년 봅시다. 자, 제목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하고 땡이야. 그럼 그 뒤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생각했다 혹은 성찰했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장이 완전해지겠네요. 자, 성찰의 코드가 아주 강한. 자, 시 한번 봅시다. 1년. 자, 왜 나는 자꾸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뭐한테 욕을 해야 돼요? 저 왕궁한테, 왕궁의 음탕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갈비집 주인에게, 설렁탕집 주인년한테만 욕을 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성찰. 자, 그러면 왕궁의 음탕은 뭘 말해요? 당신은 60년대니까 저 왕궁은 뭘 거예요? 권력자들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뭐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왜 너희는, 그죠? 너희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만 힘쓰고 있냐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일, 갈비탕집 주인에게 왜 이렇게 기름덩어리가 많아요?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은 바로 비본질적인 일에만 분노하고 있는 화자를 화자는 반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조적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렁탕집 주인년을 욕하고 싶어서 이 욕을 썼을까요? 그게 아니고 화자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자기 성찰 위에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왕궁과 왕궁의 음탕은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화자가 욕을 해야 할 대상이고 갈비집 주인이나 설렁탕집 주인은 사소한 것, 욕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뭐하여서 대조하여 화자 자신을 성찰하고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연을 봅시다.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원란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는가? 이번에는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자, 야경꾼들의 증오하면 안 되는데 이 야경꾼들은 그냥 사소한 일,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일이야. 그래서 야경꾼은 뭐냐면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그죠? 자신의 직분에 그냥 충실한 생활인일 뿐이에요. 30원, 10원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냥 하급 공무원에게 화를 내면 안 돼. 증오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증오해야 돼?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정부에게 증오해야 되고 언론을 자유를 요구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해야 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일에 증오해야 돼요. 자유를 이행하는 일에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 1960년대 독재 상황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소설 썼다가 붙잡혀간 사람이 있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붙잡혀간 사람이 있고 월남 파병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 희생이 되었어. 그것에 분개해야 돼. 그것들을 증오해야 돼. 월남 파병, 언론, 붙잡혀간 소설가, 이들은 다 뭐예요? 정의로운 일, 공동체의 일, 사회적인 일에 그죠? 행동을 하다가 붙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분노하고 증오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야경꾼들과 같은 사소한 일에만 증오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성찰, 대조를 통해서 성찰하고 있는 거고 3년을 보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러한 옹졸한 전통은 옹졸한 것이 뭐예요? 사소한 일에만 증오하고 사소한 일에만 욕을 하는 나의 이런 생활 방식은 유구해. 오래되었어. 그래서 내 앞에 정서로 가로 놓여 있어. 내 앞에 그러니까 나에게 체질화되어 있어.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 이건 어떤 태도? 소시민적 태도. 반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태도. 이런 소시민적 태도는 뭐라고 해도 돼요? 무기력한 태도라고 해도 되고 방관자적 태도라고 해도 방관자적 태도라고 해도 같은 의미예요. 방관자는 뭐예요? 실제 그 중요한 일에 나서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기력한 태도, 정작 중요한 일을 이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태도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소시민적 태도죠. 사회적 일에 행동하지 못하는 태도. 그죠?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과거의 일을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는 옹졸한 일을 행했어 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삿집 야전병원에 있을 때의 일이야. 그러면 부산의 포로수용소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6.25 전쟁이 떠올라요. 그렇죠? 6.25 전쟁. 그래서 야전병원은 임시병원이잖아요. 상설병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이 임시병원에 수많은 부상자, 생명이 그죠?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자가 많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데 화자는 그때 뭐 했냐? 이런 거 했어요. 너스들과 함께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는 일을 했어. 그래서 누가?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어요. 왜 포로경찰이 되지 않느냐고. 그럼 포로경찰은 뭐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뭐예요? 본질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너스들, 간호원들과 함께 스펀지를 개고 거즈를 개는 일은 무슨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비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고 누가? 정보원이 나한테 물은 적이 있어.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적이 있어. 너스들 앞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뭐한 일이야? 옹졸한 일이야. 너무 후회돼. 이런 거죠. 그 다음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옹졸했던 일은 반항하고 있는 일과 같은 의미죠. 내가 반항하고 있던 일은 지금 옹졸했던 일과 같은 의미로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를 적고 있는 일과 조금 더 다르겠어. 그러니까 나의 옹졸함과 나의 소시민적 태도는 지속되고 있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래. 그런데 현재는 어떤 옹졸한 일을 하고 있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있대. 머리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지고 있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일이라 여기고 있대요. 자, 개의 울음소리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인데 그 개 울음소리에 내가 진다. 굉장히 뭐하다? 나약하다. 그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지고 있어. 나는 참 나약해. 그리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내가 밟으면서 가시밭길을 가고 있대. 그러니까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은 사소한 그냥 생활에서 그냥 흔히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에 내가 그런 일을 가시밭길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얘는 은유적 표현인 거야.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걸 밟으면서. 따라서 화자는 아주 작은 이런 개 울음소리, 애놈의 투정, 떨어지는 은행나뭇잎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화자에게는 뭐야? 버겁게 느껴져. 힘겹게 느껴져. 그러니까 굉장히 왜소하고 나약한 모습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다음 5연.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어. 어디에서 비껴서 있어? 절정에서 비껴서 있어.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어. 무슨 태도? 방관자적인 태도. 다른 말로 소시민적인 태도. 다른 말로 비겁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껴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절정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정에 서 있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거죠. 여기도 대조. 그죠?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일이라는 걸 화자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서 부끄러워.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법이 있네요. 자, 봐요. 일행에서 나는 아무래도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서는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서술어를 밑에 두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의도적 행가리. 원래는 않고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일행의 끝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의도적인 행가리. 다른 표현으로 행간걸침. 다른 표현으로 낯설게 하기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사법을 쓴 이유는 화자의 그런 그 성찰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비열함 혹은 옹졸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법인데, 자, 우리가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우리는 낯설게 하기 수사법이라고 해요. 낯설게 하기 수사법은 그래서 이렇게 첫째 의도적 행가리가 낯설게 하기 수법이고 두 번째는 도치법. 세 번째는 시적 허용. 알아두세요. 자, 낯설게 하기는 의도적 행가리나 도치법, 시적 허용 이건 뭐죠?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한 것.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 행가리라고 해요. 의도적 행가리를 시인이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 자신도 이것이 얼마나 비겁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다음 6년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나는 반항하고 있어. 옹졸하게 계속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도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자 자신을 자조적 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봐봐. 이발쟁이에게 얘도 이제 반항한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발쟁이에게 반항한다. 그러니까 여기 도치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네요. 이발쟁이에게는 반항하고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만 반항해. 그리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는 반항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조적 시어가 있는 거죠. 이발쟁이는 사소한 일이야. 그리고 야경꾼도 사소한 일이야. 즉 비본질적인 일이야. 비본질적인 일에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어요. 정작 반항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뭡니까? 땅주인, 그 다음에 구청직원, 동해직원이야. 구청직원, 동해직원은 공무원인데 약간 힘있는 공무원이고 야경꾼은 하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항해야 돼. 힘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땅주인은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이들에게는 반항해야 돼. 그런데 나는 이발쟁이에게, 야경꾼에게만 반항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성찰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반항한다 라면서 점강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런 비겁하고 소시민적이고 또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고 있는데, 얘를 점강법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점점 작아지죠. 20원보다 10원이 작고 10원보다 1원이 작으니까 액수가 작아져서 점강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점층법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점층법이란 말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야경꾼에게 사소한 일에 방해하고 그죠? 뭐 하고 있지? 반항하고 있지?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거니까 점층법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그러니까 자조적 태도를 또 서리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7년을 보면 모래야 하면서 이제 불렀네요. 그러니까 도노법을 쓰면 뭐가?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자, 영탄적 어조에 포함이 되는 것은 도노법이 있고 서리법이 있고 또 뭐 또 있다? 감탄문이 있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거 감탄문이죠. 서리법. 우습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도노법 누구야 는 영탄적 어조에 속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모래야 불렀으니까 의인법도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으냐 계속 시어를 반복하면서, 또 모래야 바람 먼지 풀은 뭐예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인데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 없는지를 뭐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자조하고 있다. 이들만큼 자신은 왜소하고 사소한 존재라고 해요. 모래만큼, 바람만큼, 먼지만큼, 풀만큼.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모습? 자조적 모습. 그죠? 자조적 태도? 그 다음에 자괴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봐봐요. 독백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스스로 혼자 말하고 있는 건데 뭐래야 라고 하면서 대상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적 어조라면 틀리고요. 대화 구조라고 하면 틀리고 대화라고 해도 틀려요. 대화랑 말을 건네는 어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을 건넨 어조는 대화체라고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독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독백체는 아닌 거예요. 자, 차이점을 알겠나요? 말을 건네고 있으면 대화체예요. 대화 구조는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대화적 어조도 아니고 독백체도 아니고 독백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작으냐 하면서 점점점 말줄임표를 끝났어요. 그러면 이 말줄임표는 자신의 자괴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줄임표를 쓰면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복습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열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서 뭐예요? 자, 성찰은 드러났으나 뭐가 없습니까? 이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뭐가 없어요? 의지적 태도는 없다. 요게 이제 포인트. 오케이? 요거 하나 기억. 전체적으로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이 성찰적 태도, 자조적 태도, 방관자적 태도, 소시민적 태도를 성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대조의 코드가 뭐냐? 왕궁의 응탐은 본질적인 거야. 내가 반항해야 할 거, 붕괴해야 할 거야. 그런데 나는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반항하고 있어. 설렁탕집 주인과 갈비탕집 주인에게. 그러면서 주인년이라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치열한 성찰, 화자의 치열한 성찰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연에서 또 자신이 반항해야 할 대상, 분노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본질적인 것,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 자유를 이행하는 것에 이런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반항하지 못하고 야경꾼에게만 증오하고 있어. 그러면 야경꾼은 하급 공무원으로 경비원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또 치열한 성찰이 있고요. 3년에서는 옹졸한 나의 이런 행동은 유구에 옛날부터 지속됐어. 그래서 내 생활에 체질처럼 아주 인이 박혀 있어. 뭘 통해 볼 수 있냐면 얘를 통해서 보여줘. 옛날에 나는 어떨 때 그죠? 부산 포로 수용소 야전병원에서 그죠? 야전병원에서 너스들과 같이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는 이 사소한 일에 집중했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포로 경찰이 되어서 그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 일을 누가 정보원이 놀린 적도 있어. 그만큼 나는 나약하고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였어. 그러니까 이 정보원은 중요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사연에서 지금도 나는 반항하지 않아야 할 일에 반항하고 있어. 그죠? 개의 울음소리에 아주 가슴 아파하고 깜짝 놀래고 지고 또 애놈의 투정에 깜짝 놀래고 지고 있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에 지고 있어. 그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인데 내가 그렇게 사소한 일에 힘겹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지. 힘겹게 반응한다는 것은 반항하고 있다는 것 혹은 붕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6년 그러니까 나는 옹졸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실은 힘 있는 자, 땅 주인에게, 구청 직원에게, 동네 직원에게 반항해야 하는데 이발쟁이에게,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이렇게 반항하고 있어. 참 부끄럽지? 그죠? 정말 부끄럽지. 자조적 태도.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너희들보다도
아니면 너희들과 비슷하게 참 보잘것없고 왜소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 나 얼마나 작은 사람이니? 정말 나의 자괴감은 지속되고 있어. 라면서 시가 끝나게 되네요. 자, 이제 시는 끝났고 이것과 관련 학습으로 나와 있는 이호철의 작품 단편 소설이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라는 이 단편 소설을 가지고 이 이발소에서 행동하는 사람들과 이 화자, 어느 날 고궁에서의 화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얘는 지금 1965년은 뭐예요? 이 독재 사회에서 이발소에 있는 이 소시민들,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이 소시민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인데, 이 소시민들은, 이발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독재에 익숙해져서 전혀 독재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독재 억압에 아주 익숙해진 삶을 살아요. 아주 체질화된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배경이 지금 이발소예요. 이발소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이죠. 근데 이 이발소에 어떤 청년이 들어와요. 청년 한 사람이 들어오고 청년 한 사람이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뭐라고 억압하냐?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 아니군 하면서 이발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퍼붓는 거죠. 그러다 조금 지나서 새로 또 한 청년이 들어와라. 그 두 청년이 모두 군인의 느낌이 풍깁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이 덜 되어 먹었단 말이에요. 요즘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청해서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 자, 이건 뭐야? 1965년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965년 군부독재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그죠?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제 독재로 이제 정부를 차지하게 돼요. 박정희 정권이요.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과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막 조장하고 이 위기의식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방공 교육을 해야 된다.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베트남전에 출전해야 된다. 뭐 경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호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군인 차림만 봐도 이제 이제 약간 이제 겁내한다고 해야 되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평화롭던 이발소, 왜? 생활의 공간이죠. 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두 명이 들어와서 이발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중략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경찰이 아니고 교통순경이 이 이발소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통순경에게조차 이 남자 두 명이, 군인처럼 보이는 남자 두 명이 고압적인 태도로 아니 지금 교통순경이 왜 이발소에 들어오냐 라고 꾸짖어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은 이제 겁을 먹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제 금세 나가버려요. 그 사이에 잠시 뒤에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이 두 청년을 조사해 보니 군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서 이 소설가가 비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첫째로 이발소 안에 있던 소시민들의 모습이죠. 정체도 모르면서 단순히 강해 보이는 존재에게 순응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위압적인 사회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굴복하는 권력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여기 나오는 군인들처럼.
이라는 이제 메시지를, 그런 주제의식을 전달하려는 이런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과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화자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거죠? 소시민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시에서보다 훨씬 더 당대 현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부조리한 사회 현실, 그런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강압적 시대 상황이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공통점 뭐라고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이 소설 1965년 어느 이발소 앞에서의 공통점은 첫째, 이발소에 있는 시민들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은 소시민적 태도를 보인다는 면에서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강압적 시대 상황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자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청년, 군인 같아 보이는 두 청년의 입장이라면 어떤 시를 썼겠어요? 사내에게는 굽신거리고, 여기에서 사내는 뭐예요? 경찰이겠죠. 경찰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복 차림을 하고 신분증을 보였던 검문했던 사람, 그렇죠? 이 사내에게는 굽신거렸을 거예요. 왜? 힘 있는 자니까요. 그에겐 굽신거리고 이발소 안에 힘 없는 자들에게는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랬던 자신을 반성하는 시를 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 화자가 이발소 안에 사람의 입장이라면 실체가 없고 정당하지 못한 권력, 즉 두 사내에게 당당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시를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 파일에서 이제 문제까지 다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파일에서 문제 풀면서 뭐도 할 거냐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 학습 너머로에 뭐가 나오냐면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 이란 시가 나오는데요. 그 시도 함께 해석하고 다른 문제도 함께 푸는 파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